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우입니다.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는 수많은 귀농귀촌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귀촌마을 만들기에 나서는 등 이에 발맞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생생토론에서는 귀농어, 귀촌이 줄어드는 지역 인구 살리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상원 연암대학교 스마트 원예계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원입니다. 네. 이연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자리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공식 설계나 서비스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의료시설, 교육시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타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에서 보셨듯이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귀농어, 귀촌 가구 수가 2년 연속 줄고 있다는 이제 통계를 봐서 요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먼저 최상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귀농, 귀촌 현황이 좀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작년도 2023년도 네. 귀농, 귀촌 기여 인구는 약 41만 4천 명으로 전년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이죠. 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거의 매년 48만 명 정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의 그 감소 경향은 통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통계에서의 감소는 도시의 고령자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든지 농막 같은 주소지 이전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감소로 통계치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농촌 이주 그리고 또 체류형 쉼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책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는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죠.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그전보다도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위원장님,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지역구가 이제 충남이시고 그러셔서 이 충남 우리 어떤 현황에 대해서 더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어촌 지역 고령화, 그다음에 농촌 인구 감소 대안 중 하나가 귀농, 귀촌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 기준으로 우리 충남도 현황을 보면 귀농 가구가 1,299가구입니다. 그리고 귀여 가구는 199가구고요. 귀촌 가구는 37,645가구입니다. 또 하나 좀 특이점은요. 귀산촌 가구라고 임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1,736가구로 충남 총 도민의 인구수에 비하면 한 2.6%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연령대를 한번 좀 살펴보면 39세 이하가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 59세 이하가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60세에서 69세 이하가 13.9%, 70세 이상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성비를 보면은 남성 비율이 54.9%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 비율이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양한 연령대에서 뭐 집중되는 연령층도 있지만 좀 이렇게 귀농, 귀촌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박경철 연구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니까 좀 더 어떤 그 세세한 부분에서 그 연구하신 부분에서 귀농, 귀촌의 현황이랄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반적으로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귀농 귀촌 인구가 굉장히 늘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2년에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현상이 원인이 뭐냐? 예. 그때가 이제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이제 또 도시에서의 어떤 코로나 확산을 해서 이제 2021년까지 좀 늘었는데 예. 2022년부터는 이제 감소한 게 그때부터 사회 이동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관망을 하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그 이동이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전원 생활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휴양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농촌에 대한 관심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저희가 이제 지역 소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관심이 좀 늘어나면 지역 소멸의 어떤 대응 방안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된다고 봐야죠. 지금 전국적으로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가입 연령 여성의 인구가 그 지역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지자체 소멸 우려 지역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처음에 70여 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100여 개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시군에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어린이집이 어르신 쉼터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뉴스거리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된 이 농어촌 지역은 자체적인 이른바 후계 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랄까? 열심히 살았지만 그 속에 내가 있었나? 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나는 시골에 가서 내 생각과 내 가슴이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단순히 60대 이상의 은퇴자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강해요. 그런 현상들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약간의 이 감소가 앞으로 큰 경향치를 보이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일정 부분은 유지돼서 상당 기간 갈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지 그 대처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면 생활 인구도 아무튼 뭐 정착하신 분들뿐만 아니고 생활 인구도 늘어나면 지역의 또 어떤 소멸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귀농 귀촌이라는 게 사실 안 살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정주 여건에 따라서 여러 지역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귀농 귀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이제 그 충남 쪽 일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 점이 좀 어렵더라 이런 거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분 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제가 또 서산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귀농하신 분, 귀촌하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초기 정착 과정상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금 문제, 그다음에 영농 기술 문제를 좀 두고 있고요. 농지 구입 문제도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같은 문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귀농 귀촌에 대한
연구한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나 아니면 원래 고향으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연령대가 높고 타 지역에서 특히 도시 출신 귀농귀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네. 결론이 나왔는데요. 연령대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주로 30, 40대는 자금이나 농지 구입, 주거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고요. 50, 60대 이상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말씀하셨고 영농기술 등 예. 그런 문제들을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간 우리 농어촌 농업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후변화, 고령화는 물론 1차 생산에서 끝나지 않고 6차 산업까지 이어지는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에 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면 경제적인, 기술적인 그거와 아울러서 어떤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경철 박사님께서도 이런 어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또 해소 대책 이런 것도 또 연구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올해 사실 그 공주시 귀농귀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귀농귀촌인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사실 어려움이 많죠. 네. 낯선 땅에 이렇게 그렇죠. 가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물론 뭐 자금, 뭐 운영 자금이라든가 생활 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보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의 그 정보라는 게 공개적인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땅이라든가 뭐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골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놓는다기보다도 그다음에 집이라든가 이렇게 토지 등은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그 사서 들어오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마을에서 잘 아시는 분들,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 이런 분들 다 판단하고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살아도 좋을 법한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보를 알려면 이제 단순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렇죠. 사전에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년 전부터 이렇게 갈 만한 대상지를 찾아서 정하고 계속적으로 왕래하면서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몇 달간 사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정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점진적이고 준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우리 박경철 박사님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요. 네. 우리 충남도에서는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시죠. 그리고 각 농협에서도 이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족한 정보는 기술원이나 기술센터, 지역의 농협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농수산해양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정보도 좀 있으시고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만한 그 조언 같은 걸 해주시고 싶은 입장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래도 이 귀농귀촌이라는 게 뭐 1, 2년 준비해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 해 준비해서 가시지만 막상 도착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이런 어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개인의 문제만으로 볼 수만은 또 없지 않습니까? 여러 지자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현황은 좀 있습니까? 좀? 저는 실제로 시골에 이주해서 살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그러세요? 4년 차인데 예. 제가 이제 작년에 벌에소였어요. 일을 하다가. 그런데 당시에 병원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좀 급한 상황이었었는데 집 옆에 보건소가 있었어요. 보건지소가. 그래 갔더니 기다리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굉장히 친절하게 온갖 처치를 다 해주고 다음부터 벌에 쏘이지 말라고 기피제까지 주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지역에 우리 동네가 귀촌하신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주민 숫자가 적어지면 보건지소도 없어지겠구나. 그렇죠. 주민 숫자가 되니까 보건소가 유지되니까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겠구나.
심지어 저희는 편의점을 가려면 한 15분 정도 나가야 되는데요. 다음 달 정도에 편의점이 생기더라고요. 예, 줌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도시민들 전입해온 사람들하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하고 갈등이 지금 거의 귀농 대란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회적 이민이다. 예.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왜냐하면 이 토지 경계선만 봐도 도시의 땅은 측량하면 한 치도 틀린 게 없는데 예. 농촌의 땅은 측량하면 한 치도 맞는 게 없죠. 예. 그리고 근무 형태도 도시 사람들은 주 5일, 예. 8시간 예. 이런 게 있지만 농촌 사람들은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그러시죠. 안 보일 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층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소속, 그다음에 성취 지원 이런 중심으로 간다면 농촌은 나이, 귀속, 예. 내지는 혈연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도시 산업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계약적이고 형식적이라면 농촌은 관계적이고 그렇죠. 비형식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해 부족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보고 도시에서는 그게 극복의 대상이고 어찌 보면 지배인데 농촌에서는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조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또한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 사회에서 룰도 도시는 공식적 수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농촌은 대부분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많고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도 도시가 빠르고 농촌은 늦고 하다 보니까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농촌에 가서 산다 이것은 거의 이민 가는 수준이다. 그럼 우리가 이민 가려면은 그 나라의 언어 문화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하듯이 농사기술뿐만이 아니고 농촌사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는 거지 내가 이해하고 말지 뭐 해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 문제도 많고 한데 사실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 때는 농촌사의 특징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이해하면 이해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터넷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요즘 뭐 통신이 안 깔린 데가 없고 그래서 정보도 많을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좀 교류도 활발할 것 같은데 사실 막상 가서 접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가능하죠. 그렇죠.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정보나 지식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죠. 그렇죠. 예.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생활을 예,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거를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뭐 예산도 이제 수립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이제 하고 뭐 이제 이런 차원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역의 정주예권 개선이라든지 대출 지원 사업 이게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충남의 경우 이런 분들을 위한 예산 지원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얼마 안 됐죠. 11월 12일 날 우리 충남 서산시에 있는 예. 그 지곡면에 충남 기어타운 하우스가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네. 귀농 귀촌들이 아마 고민 중에 하나가 기어 초기에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또 실제적인 어촌 체험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어타운이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마을 형태로 조성된 것은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귀여인의 집은 지역별로 한두 개 정도 따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조성된 기어타운은 원룸형 3개, 그다음에 동과 복층형 11개 동으로 단지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정 금액,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주택 내에서 쉽게 표현 말씀드리면 원룸처럼 모든 가전제품이 마련되어 있고요. 개인 생활용품만 가져오면 직접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주 기여인들은 아마 6개월에서 1년 계약으로 지금 다 맞춰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어촌계와 그다음에 수업조합에 가입도 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요구하는 거는 집행부에
청년들이 유입이 돼서 네. 우리 지역에 안착해서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키울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계속적으로 네. 좀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잠깐 와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지역화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이 마중물이라 가지고 뭐 마중 돈도 필요하겠고 마중 정책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박사님 좀 연구하시면은 어떤 뭐 그 지원 사례랄지 아니면은 또 앞으로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 이제 귀농귀촌도 연령대마다 그 수요 정책 수요가 다릅니다. 근데 최근 패턴을 보면 사실 3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60, 70대, 사실 40, 50대는 아직 뭐 도시에서 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관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데 30대 이하하고 60, 70대가 많은데요. 30대 이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여튼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꿈들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모두 도시에서 나가서 살아야겠지만 지금 도시에서도 사실 그닥 큰 일자리라든가 어떤 네.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의 패턴은 뭐 워케이션도 있고 이렇게 공간에 좀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농촌에 많이 오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농촌에 오면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빈집 리모델링이든가 이런 주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그닥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들은 이렇게 모여 있기를 좋아하고요. 예. 스스로 같이 자기들끼리 하나의 사이를 형성해서 거기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도움들을 해서 그런 어떤 자그마한 타운, 마을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정책은 부족을 한 상태인데 예.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충남도에서도 그런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을 좀 확산하면서 예. 스마트팜을 그 부지 주위에 청년형 주택, 그다음에 충남도에서는 농촌형 리브 투게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부여에서 그게 조성됐고 앞으로 이제 예산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할 예정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관건은 이제 그게 정부 사업이긴 하지만 비용이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직접적인 활동과 연구를 이제 하시고 직접 이제 귀농귀촌을 하신 분 입장으로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좀 성과를 좀 이룬다고 좀 보십니까? 없는 것보단 낫겠죠. 예. 없는 것보단 낫죠. 예.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속이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수리비 같은 경우도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가 전국에 많죠. 예. 하지만 혼자 내려오면 대상이 안 돼요. 예. 가족이 전체 이주를 해와야 돼요. 아니 집을 수리해야 가족이 전체 이주를 해오죠. 그렇죠.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 확보가 목적이거든요. 전체 가족이 이주해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2년차, 3년차 돼서 전체 가족이 이주해 왔으니까 신청을 하면 올해는 끝났다. 왜냐하면 1년에 한 10명 정도 안팎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에 해마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의 수는 수백에서 수천 됩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농어촌 시군의 인구의 약 10% 이상이 귀농귀촌 출신들이거든요. 그 누적으로 보면 엄청난 인원인데 10명 해주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안 돼요. 예. 그러다가 몇 년 미끄러졌다가 다시 신청하면 그때는 이미 자격에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온 지 몇 년 지났으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받지도 못하지만 그런 걸로 해서 지역으로 그런 귀농귀촌인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지책은 알겠지만 그걸 많이 광고를 하다 보니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예.
그런 정책이 오히려 귀농귀촌인을 고립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돈 내고 결국 집 수리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500만 원씩 받고 수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실효성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결국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으로 해서 이주해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했지만 젊은 층의 인구 감소는 3% 전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은퇴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단순히 농촌으로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평안하게 원래 목적한 대로 마당에 잔디도 심고 꽃도 심고 이러면서 살고 싶은데 네. 현행법에서는 농지에 잔디 안 되거든요. 네. 꽃 심어도 안 되거든요. 네. 나무 다 캐내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법이나 조례 같은 것으로 해서 어차피 농업 생산성은 떨어지는 조건분리 지역 한 개의 농지가 그분들이 가서 살려고 하는 지역이지 평야지대에 혼자 집 짓고 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농지법도 30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그런 이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이런 분들이 농촌에 가서 원래대로 꿈꿨던 대로 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들으면은 이 현실과 낭만 사이에 꿈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참 괴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직접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이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지금 의정 활동을 하시니까 뭐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거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요구 사항 같은 걸 좀 전달해 주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예. 네,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나 제가 지역구에서 만난 뵌 분들의 말씀을 네.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금이나 농지, 영농기술, 거주지 이런 생활 여건이나 지역 주민들의 갈등, 귀농귀촌에서 문제점은 참 많이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단계별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초기의 관심 단계, 실행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착 단계로 구분해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관련 주요 사업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초기 단계에는 체류형, 체험형 프로그램처럼 살아보기로 볼 수가 있고요. 실행 단계, 중간 단계로는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형 교육,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런 현장 실습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착 단계에서는 귀농귀촌의 창업, 주택 및 구입 지원을 이제 지원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지원받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로는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는 귀농귀촌 가구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라고 아까 교수님이나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귀농귀촌 중 대다수가 귀촌이라는 귀농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보다는 귀촌하기 위한 점에서 많기 때문에 정책이 좀 더 세심하고 세분화되어서 다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경철 박사님께는 이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 농지법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런 내가 진짜 살고 싶어서 살아갔는데 법과 제도가 나를 가로막는단 말이죠. 이러면은 내가 왜 이러려고 왔나 이제 이런 회의감도 들으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귀촌 활성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규제 개혁 방안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예, 이제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관련 사업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요.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규정 같은 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책 사업을 지원 받으려면 그 귀농귀촌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 귀농귀촌 후 5년 이내에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집이 시골에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래 살았는데 이게 주거로 등록이 안 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살려고 하는데 주거가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규정들이 많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농지법의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보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식량 안보라든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농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자그마하게 자기의 쉼터를 만들어서 주말에 가서 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좀 부족해서 최근에 이제 체류용 쉼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제 단지형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크게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촌 인구와 귀농 인구에 비해서 한 20배는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원 생활에 대한 갈증과 희망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농지를 이제 절대 농지는 좀 보전을 해야겠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조건 분리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농지를 완화해서 귀농귀촌인들이 특히 귀촌인들이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원 아마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작년 통계 보면은 전체 귀농, 귀촌, 귀산촌 포함해서 41만 4,677명이란 말입니다. 도시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귀농 인구는 13,680명이에요. 불과 3.3%예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이제는 새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서는 생산비도 건지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여 인구 904명으로 0.2%. 그럼 나머지 96만 5천 명, 96.5%, 40만 명이거든요. 이게 귀촌이에요. 우리 지역의 아산시 인구가 35만, 세종시 인구가 39만인데 매년 아산시나 세종시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 귀촌하는 사람들의 이전 거주지에 대한 자료를 보면 42.4%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심리적 저항선이 대충세예요. 대전, 세종, 충남. 여기보다 더 멀리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대전, 충남, 세종에서는 이 배경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것이 이후 대전, 충남, 세종에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인구 유치의 중요한 핵심 고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규제 개혁 방안과 과제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미래 먹거리로서 미래 생활인구 늘리기, 미래 정착인구 늘리기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인구 증가 차원에서 이 귀농귀촌 좀 운영하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할지 먼저 최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고 지금 이대로 방식도 괜찮을지. 꼭 정주 인구에 고집할 것인가, 거주 인구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꼭 주민등록까지 다 옮겨서 이주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도시에서의 생활을 전부 접고 모든 것을 가족들이 전체가 이주해 오는 것은 지금의 농촌 현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농촌 공간에서 산촌, 어촌 공간에서 자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2004년에 우리가 매년 발표되는 농업 전망에 보면 도시민의 셋 중에 하나가 나는 언젠가 시골에서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것이 지금 20년째예요. 그리고 실제로 2015년부터 통계를 보면 매년 약 48만 명, 이거 제주시, 구미시 이런 정도 인구거든요. 매년 약 48만 명 정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96.5%가 귀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주가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예, 우리 박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주 같은 데가 5도 2촌, 4도 3촌 네. 이런 대표적인 도시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대전, 충남, 세종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 그동안은 농막이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조사 자료도 있거든요. 예, 농막은 6평만 되고 숙박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화조도 놓지 못해요. 예. 농민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는 그늘막 같은 거였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킨 게 체류형 쉼터예요. 이건 10평까지도 돼요. 처만 해도 되거든요. 예. 주차장 따로예요. 데크를 놔도 돼요. 다만 그 바닥 면적의 2배에 대한 부분은 농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10평의 체류형 쉼터를 소유하려고 하면은 20평 농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은 이전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언젠가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도시의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거리로도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전, 충남, 세종은 이 정책을 주목하고 우리 이현희 의원님께서 제가 이제 SNS에서 자주 뵙는데 거의 매일이다시피 현장을 다니시는데 네. 현장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농지법은 물론 정부에 속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헤쳐나갈 수 있는 다양한 조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대전, 충남, 세종이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최 교수님께서 이제 위원장님께 어떤 제안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어떠세요? 보시기에 인구 증가, 충남도 인구죠. 이제 아무래도 충남도의 인구 증가 차원에서 귀농 귀촌 정책을 좀 하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뭐 좀 어떤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좀 보니까요. 귀농귀촌 인구는 2년 정도 감소를 했는데 네. 30대 이하는 꾸준히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실제로 저희 조카도 서울에서 있다가 지금 귀촌을 한 경우가 있어요. 예.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해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로 충남으로 이제 저희 지역으로 내려온 케이스도 예.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요즘 잠깐 메모도 한 부분이 예.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후계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진시였는데 부모님은 이미 농사를 짓고 계셨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령대가 아직은 농사를 지어야 될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후계농으로 이제 와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스마트팜을 이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이미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허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담당 과장님하고도 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귀농귀촌의 이런 지원책을 좀 악용하는 사례도 지금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퍼센트 정도로 쭉 프로테이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못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악용하는 사례들 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대 이하 귀농 귀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가족 단위 또 아니면 이제 청년 단위로 청년층을 위한 유입 정책을 위한 마중물 사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박경철 박사님께서도 이런 차원의 그 연구를 많이 이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구 증가 차원에서 귀농 귀촌 정책 뭐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뭐 정책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 지자체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행 전, 실행해서 그다음에 안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귀농귀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 주요하게는 이제 기농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기촌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초원인들에 대한 교육이 확대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력이라든가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는 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촌 교육을 지금은 주로 이제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민간 차원에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완주나 남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화천이라든가 보면 민간 영역에서 기농기촌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충남에서도 그런 지금 뭐 폐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폐교에 이제 기농기촌을 하면서 거의 시스까지 하는 그런 형태를 이렇게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기농인의 집이라고 마을에 이제 그 체험시설을 안 쓰는 체험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전에 이제 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체험마을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농촌에 가서 체험하는 활동들도 줄었고 아이들 숫자도 적어서 그래서 놀고 있는 이제 체험 시설이 있는데 그 체험 시설에 이제 기농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거기서 몇 개월 혹은 1년 사는데 여기에 대한 그 수요도 많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환해서 기농기촌인들이 몇 개월 살고 그다음에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실 기농기촌 이게 문화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를 어느 정도 마치면서 생각도 변하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에 가보시면 여름에 가면 그 관공서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농촌, 어촌 가가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이렇게 농촌과 도시를 오가면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회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에서 어떤 기농기촌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그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거의 그 어떤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주셔서 그 시간 관계상 그 교수님하고 위원장님께 이 질문을 한번 두 분께 일단 드려볼게요. 지금 민간 차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시골살이 국리소라고 이 귀농기촌에 대한 그런 활동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귀농기촌 활성화를 위해서 뭐 좀 조언이랄까요? 좀 이런 것 좀 현실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제안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어떤 연구보다도 좀 더 자기 자리에서 실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또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국리를 해야 된다. 누가 행정이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0대 이하의 경영주 비율이 1%라고 하는 극단적 세대 단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농업 환경이.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단군일에 최초로 월급을 줘요. 평균 월 100만 원씩 3년까지. 굉장히 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너무 형식성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라고 창업자금을 2% 이자에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5억까지 대출을 해준단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는 순간부터 이자만 75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생활비 2천, 그냥 대략 거기까지 3천, 농약 퇴비 인건비 하면 3천, 6천입니다. 우리가 6천을 얻으려면은 매출로 치면 1억 2천이 돼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이라는 것이 계속 인구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인구 소멸이 되고 있으면 지자체가 나서야죠. 중앙정부의 그런 제도만 볼 것이 아니고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2% 이자 중에 1%는 지역이 부담해야죠. 지역 농협은 지금 조합원 수가 부족해서 농협이 문을 닫을 지경에 빠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1% 내줘야죠. 왜? 자기들의 조합원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정책들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정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내일이다 생각하고 이 청년들이 또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세한 것에 대한 국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 청년들이 또는 귀농 자금을 받은 귀농 귀촌인들이 그 돈으로 부모의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집 자식에게 땅을 팔아야 되고 자기 집 자식은 수십 년간 가까운 농지를 문전옥답을 놔두고 다른 동네 땅을 찾으러 다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알겠습니다.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시작할 게 아니라 그런 편법을 촉발하고 휘정하는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되게 어렵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현희 위원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뭐 나름대로의 제안, 해법 제시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핵심적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그럴까요? 관계상. 예. 아까 이제 말씀을 또 우리 박 교수님이나 박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희는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네. 지역 주민들을 좀 대변을 하자면요. 지금 100세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농수산해양위원장을 맡아서 저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 나이가 지금 법적으로 만 39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짓고 있는 내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이미 39세가 넘은 친구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 나이를 제도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충남도에서 조례를 좀 바꾼 케이스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후계농을 많이 키워야 되는 시점에 저희는 도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해법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안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후계농들을 키울 수 있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도 저도 이제 부모의 땅을 살 수 없는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충남도 의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자리나 주거와 같은 지역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준비를 해서 시골로 왔더라도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정책과 더불어 촘촘한 사후관리 정책까지 나오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